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 광주 재활병원에서 하루 만에 3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도 집단 발생에 따른 고위험군 감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8월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뒤 검찰 수사가 급선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폭로에 대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국민의힘은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치료보다 영리가 우선인 요양병원의 실태를 놓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의 올바른 개선 방향 짚어봤습니다.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도쿄올림픽 때 북한과 협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9시 뉴스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73명입니다. 이틀째 두 자릿수입니다. 국내 발생이 62명, 이 가운데 81%가 수도권이었습니다. 요양병원과 대형마트, 의료기기 업체와 술집 등을 고리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행락객이 몰리는 단풍철이 됐지만 절대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방역 당국도 집단 발생과 고위험군 감염을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의 한 재활병원인데 이틀 사이 3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이곳 포함해서 오늘 국내 확진 현황 종합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SRC 재활병원입니다. 어제 이 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이 간병인이 근무한 병동 2곳을 코호트 격리하고 병원 내 접촉자 등 240여 명과 간병인의 가족을 진단검사한 결과 모두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최소 32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나머지 병원 직원과 간병인, 환자 등 38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있어 확진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9명이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원의료기기와 관련해 8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남동구 카지노바와 관련해 2명, 서울 중랑구 이마트 상봉점과 관련해 1명이 각각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대학 강의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등 학교 관련 위반 신고가 늘고 있는 데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우려가 크다며 특히 젊은 층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외부 활동과 이동량이 증가하더라도 그 일상 속에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우리의 의료체계가, 우리의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국산 치료제는 연내에, 국산 백신은 내년 안에 허가를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치료제가 환자들의 입원 기간 등만 줄여줘도 방역 대책에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참 야속하게도 단풍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단풍 보러 산에 가시려는 분들 많을 텐데 방역 당국이 단체 산행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간 국립공원과 주요 관광지에 대형 버스 출입을 통제합니다. 꼭 단체 산행이 아니더라도 산 위에서도 밑에서처럼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구경아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을 맞은 북한산 국립공원. 등산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마스크를 아예 안 썼거나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았거나 등산 스카프로 마스크를 대신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단풍철을 맞아 한 달간의 방역 집중 관리가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올라가서는 안 쓰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제 하산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썼고 젊은 친구들은 거의 안 쓰더라고요. 단풍 절정기 16일 동안 단체 산행을 줄이기 위해
국립공원 주차장엔 대형 버스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북한산과 오대산, 지리산은 통제가 시작됐고 월악산과 주황산은 24일부터, 내장산과 해상공원은 31일부터 대형 버스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산행 뒤 밀폐된 공간에 모여 뒤풀이를 하지 않도록 국국립공원과 유원지 주변의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월요일부터 집중 점검합니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산 정상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하는 지역 58개소에 대해서 출입 금지선을 설치해가지고 탐방객들이 모여있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어 정부는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단체 산행을 자제해 주시고 하시더라도 동행 인원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을 나눠 먹는 대신 각자 덜어 먹고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함성이나 노래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2차 대유행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많은 도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중환자실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겠죠. 해외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고 생활 방역 수칙을 일상화하자는 방역 당국의 호소로 코로나 소식 마무리합니다. 네, 다음은 라임 사태 관련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라임 사건 무마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밝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8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뒤 검찰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한 이유도 김 씨의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거론됐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윤 총장은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 이와 관련한 검사 비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맞섰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은 검찰 수사 방향이 바뀐 건 지난 8월부터라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민주주의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란 말을 했을 때입니다. 김 씨는 여당 의원 2명에게 제공한 금품이 소액이라 수사를 진행 안 한다고 하더니 그 발언 이후 수사 방향이 급선회하며 진행됐다고 주장합니다. 서울 남부지검 검사들이 매일 수사 상황을 자신 앞에서 대검찰청에 직접 보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지목한 이모 변호사는 이런 폭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본인은 윤 총장과 반대의 길을 걷다가 쫓겨난 사람이라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혼자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거론하며 검찰 수사에 문제를 지적한 김 씨의 폭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 이름이 거론되는 마당에 대검에서 감찰하면 누가 믿겠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도 오늘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이 아니라 신속하게 수사해 혐의를 철저하게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장관의 감찰 지시에 총장이 수사로 맞서는 모양새여서 한동안 봉합됐던 장관과 총장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를 두고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의 입장문에서 야당 인사가 거론되자 야권이 침묵한다며 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입장문의 의도를 의심하면서도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정치인에게도 수억 원을 건넸다는 입장문 내용에 주목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판하던 사건에서 야당 인사에 대한 의혹이 나오자 침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술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는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차단한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달째
텅 빈 공수처 사무실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사무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로비를 폭로했던 김 전 회장이 갑자기 윤석열 사단과 검찰개혁을 언급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검사 감찰을 지시한 추 장관을 향해서는 여권 인사들의 의혹엔 왜 침묵했느냐며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법은 특검밖에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옥중서신 자체가 공개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라임 사태 수사는 물론 정치권에도 새로운 국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KBS는 일부 요양병원의 약물 처방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전국 요양병원 1,500여 곳의 수면제 처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입원 환자에게 얼마나 많은 수면제가 처방됐는지 조사했더니 처방 인원 1인당 평균 0.5개에서 250개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유란 기자입니다. 식약처의 의약품 약효 분류번호 112, 최면 진정제. 졸피뎀, 미다졸람, 독세핀 등 진정 및 수면 효과를 내는 성분의 약품 55개를 이릅니다. 이 중 44개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 최면 진정제가 지난해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처방되는지 분석했더니 연간 처방 1인당 평균이 최소 0.5개에서 최대 252개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 약들은 이제 의존성이나 내성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이 약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 약을 다시 사용해야 될지 재평가를 해야 된다. 다리를 다친 여든 노모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김모 씨는 4개월 만에 모친의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느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치매 같은 게 전혀 없으시는데 계속 잠만 주무시고 또 말씀도 자꾸 어눌해지시고 횡수술하는 경향도 많으셨고. 정신질환과 최면 진정에 쓰이는 약이 처방된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에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약이 빠진 거죠. 빠지고 난 뒤에 어머님 상태가 좀 달라지던가요? 많이 이제 좋아지셨죠. 네. 빠질 때도 설명이 좀 있었나요? 그런 설명은 없었어요. 이런 이유로 현재 국회에는 일부 주의 약물을 처방할 때는 보호자 설명을 의무화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환자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처방량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인과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요양병원에서 수면제 등이 의례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전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나 노인 질환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경험이 잘 없으시다 보니까 단순히 증상을 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하다 보면 약의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협회는 올해 안에 요양병원 약물 사용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최근 저희 9시 뉴스는 요양병원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연속 보도를 통해 고발했죠. 서로 붙어있는 침상, 그곳에 묶여있는 노인들과 기계적으로 투약하는 항정신성 의약품. 이 모든 것이 존엄한 죽음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었습니다. 누구나 늙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 문제를 취재해온 홍예림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여러 관계자들의 솔직한 말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걸어서 들어간 요양병원 죽어서 나온다는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달여 만에 의식불명 그리고 사망, 정신병 약은 매일같이 처방됐습니다. 이렇게 막 약을 많이 먹여가지고 재우기만 하고 그런 줄 몰랐죠. 코로나
코로나19로 못 본 사이 수척해진 노모는 욕창 사기 상태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는 말 잘했어요. 2달 정도 지났나? 일절 말을 안 해요. 가족들 항의에 병원 측 답변은 대개 비슷합니다. 당연한 거니까 면허권자에서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불법 의료행위가 되지 않아. 돌아가실 수 있다. 처음부터 보호자한테 그런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돈 앞에선 죽음조차 거래 대상이 됐습니다. 요양병원 지하 한 장례식장. 여기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4년 정도 계셨어요. 병원 시설처럼 보이지만 운영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직영을 운영을 하지만은 임용계약서를 해가지고라도 임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례식장은 시신을 넘겨받는 대가로 요양병원에 돈을 줍니다. 한 50만 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던데.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을 거고 대한민국의 어느 업체든지 간에 리베이트 없는 업체는 없잖아요. 치료보다 영리가 우선이 된 요양병원 현실. 죽으러 가는 것은 여기 어디 나오나 누가 요양병원 기사 밑에는 차라리 존엄사를 도입하라는 반응도 빗발쳤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겠다며 연명 의료 중단서를 작성하는 노인들도 늘었습니다. 이걸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 아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노인네들인데. 복지 선진국 핀란드도 앞서 요양병원 노인들의 약물 남용이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2000년 노인 환자 38%에게 수면제가 처방된 사실이 파문을 일으키자 2010년 처방률을 16%로 줄였습니다. So alarming system. If too much medicine, some drug, but of course it needs hands, so persons, nurses. 약물을 줄이는 대신 간호 간병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2조 원 가까이 필요한 상황. 재정 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근데 세금이 올라가야 더 나은 인프라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은 확실하죠. 같이 논의돼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노인 돌봄이 상업화된 시대에도 변치 않는 건 누구나 늙는다는 것. 내가 가도 괜찮은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네, 요양병원 제도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문제점은 드러난 셈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쟁점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공간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1인실은 일단 너무 비싸고 예. 그래서 다인실을 이용하자니 또 집단 감염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요양병원의 그 병실 기준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병원은 한 방에, 그러니까 입원실 하나에 4개의 병상이 들어가게 되는 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훨씬 오래 머무름에도 불구하고 6인실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인실까지 요양병원의 기준을 허용해 준 이 시설 기준부터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좀 병원을 더 늘리고 간병인도 좀 더 확충을 해야 될 텐데. 아니요. 그게 저는 아닙니까? 병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한. 네, 왜냐하면 여러 기준과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요양병원의 병상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돼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십니다. 근데 병상의 수를 늘려왔던 것에서 이제는 그 요양병원의 요양병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체 요양을 어떤 식으로 좀 합리화할 것인지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그냥 일부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노년기에 있어서의 간병 문제를 어떤 효도의 패러다임이라든지 일부 노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적극적으로 받아서 제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상의 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보도를 보셨겠지만 저희 연속 보도에서 입원한 어르신들 네.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걸 넘어서 이건 학대가 아닌가 이런 상황도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게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 간병 인력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요양병원이 요양병원이잖아요. 요양 인력은 없습니다. 요양 인력 기준은. 이 말이 좀 모순적인데요.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담당하는 분들 우리가 간병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력 기준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일반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2.5명당 1명씩 간호사를 두게 돼 있는데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 6명당 1명의 간호 혹은 간호조무사 인력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의 어떤 요양은 외부에서 오는 간병인을 환자 개개인들이 자부담으로 구매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관리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될 수 없는 구조라면은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실제로 요양병원은 요양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장기 입원하지 않는 그런 용도, 그런 기능으로만 쓰게 하는 거고요. 다른 나라처럼 이미 저희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요양의 문제는 요양에 걸맞는 재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유독 일반 병원, 요양병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네. 나라도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요양병상, 병원에 있는 요양병상 OECD 평균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인구 1000명당 4개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40개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등으로 병원의 요양병상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노인 요양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느냐.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서비스 1인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요양시설 일부와 그보다 훨씬 많은 재가 서비스,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가까운 곳에서 낮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주간보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노인주택인데 서비스가 결합된 그런 주거 형태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많이 늘려서 해결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저희 보도를 어쨌든 많이 관심들도 갖고 계시고 문제의식도 좀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간병비 부담도 큰 상황에서 노인 돌봄도 결국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사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제도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되었습니다. 이미 제도적으로. 이미.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의 질이 충분하지가 않고 서비스의 양도 충분하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노후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문제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오게 되는 노후의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 그 재정과 그다음에 합리적인 서비스의 어떤 조직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노인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면서 노인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의료 자원과 그다음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떤 재정이 들어가는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크다고 생각하고 시급하게 기능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일단 병상 수는 충분하다는 말씀이 좀 새롭게 네. 들린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랜 시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협상.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보였는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협상 시기로 언급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방미 직후에 나온 얘기라 더 주목이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워싱턴 김홍규 특파원입니다.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시점을 밝혔습니다. 개최가 가능하다면 내년 7월인 도쿄올림픽 때입니다. Either before or during or after the Olympics. Where the parties could come together and have some negotiations that.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미 관계 진전에 물꼬를 튼 바 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에 관심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 말인데 무기 감축, 초기 단계의 비핵화가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안 했다고 북한에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하더라도 이는 북한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And I'm hopeful that after the election, once the North Koreans realize that there is no other option, that we'll have a chance to negotiate.
트럼프 대통령 오브라이언 보좌관 발언 있고 몇 시간 뒤 북한과 대화 또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Look at North Korea. They thought it would be a war and a war immediately with North Korea. How's that worked out, right? It's worked out very nicely. You know, we'll talk, keep talking. 내년 도쿄 올림픽 때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든 것을 보면 미 대선 전에는 북미 간 특별히 주목할 만한 협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방미했던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의논한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야 가능한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일본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던 공언을 행동에 옮기면서도 직접 참배에 따른 외교적 파장은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와 중국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 등의 훈령을 위로하는 행사입니다.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처음 열린 가을 제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아베 내각에서 관방장관으로 있던 7년 8개월여 동안 스가는 야스쿠니를 참배하거나 공물을 바친 적이 없습니다. 朝垣の方のあるいは靖国神社への参拝について、なされるかなされないか、総理が適切に判断される事柄である。 이번 공물 복납은 국내외 압박을 절충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직접 참배로 유발될 외교적 파장은 피하면서도 동시에 일본 우익에게도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国のために戦って尊い命を犠牲にした方々に対してですね、尊崇の念を表することはですね、これはどこの国だっても当然のことではないか。 공물 복납에 중국 신화통신은 침략의 역사를 통렬히 반성하라고 촉구했고 우리 외교부도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퇴임 사흘 만에 야스쿠니 직접 참배로 파장을 불렀습니다. 스가 총리 역시 이번 공물 복납으로 야스쿠니 문제에서도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지난 8월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납치된 한국인 선원 2명이 50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가나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무장 괴한들에 납치된 한국인 선원 2명이 오늘 오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건강이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고 있고 비행편이 확보되는 대로 선적 국가인 가나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차륜형 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돼 배치 차량 절반에 대한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주행 중 바퀴가 빠지거나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군이 리콜 대상도 계속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병들의 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조빈나 기자입니다. 4년 전 양산을 시작해 실전 배치 중인 다목적 소형 전술 차량입니다. 험준한 지형 주행에 맞게 타이어가 터져도 1시간 넘게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미군이 운용 중인 고성능 전술 차량 험비와 비교해 한국판 험비로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 황당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주행 중 바퀴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차축과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인 허브 결함. 배치된 차량의 절반인 1,400여 대에 대한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내년 4월까지 부품 교체가 진행 중인데 문제는 군이 리콜 대상도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통제 하에 운행한다 해도 언제 바퀴가 빠질지 모르는 차량을 타라는 지시인 셈입니다. 바퀴 빠짐 현상이 나니까 차를 살살살 몰고 다니는 거죠. 기동하는 차량에 심각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전 배치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수준이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조 원대 사업비를 들여 최근 3차 양산에 들어간 차륜형 장갑차는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배치된 장갑차 절반이 리콜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육군은 시동이 꺼지는 상황에 대비한 비상조치만 교육한 채 운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 작전은 없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을 개선하기 전에는 해당 차량을 작전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년간 군 안전사고로 해마다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중점 국방정책으로 선진화된 국방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인데요.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주제로 한 작품이 지친 일상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새롭게 피어난 생명의 아름다움, 안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속에서 춤을 추듯 떨어지는 식물 줄기들. 그 틈을 뚫고 올라오는 빛과 산소방울. 생명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자작나무 숲. 적막했던 그곳에도 어느덧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3D 애니메이션 예술의 선구자로 알려진 미국 작가 제니퍼 스타인캠프의 디지털 아트 작품들입니다. 작가의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주로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심지어 세포와 같이 생명이 깃든 존재들을 영상 설치 작업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5월에 제비 붓꽃이 봄을 마무리하면 등나무가 싱그러운 여름을 알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금세 꽃은 시들어버립니다. 자유롭게 뛰노는 동물들도 만지면 거친 울음소리를 내다 끝내 사라지고 맙니다. 생태계 파괴의 중심엔 늘 사람이 있지만 때론 그 손끝과 발끝에서 새 생명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관람객이 참여하는 디지털 아트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하면 좋은지 묻습니다. 예술가와 수학자, 건축가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창작 예술 집단 팀랩의 신작입니다.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 주변의 여러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대지와 산,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그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만나 생동감 있게 되살아난 자연의 모습이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